자,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대표값들의 성질로 인해 우리는 최종 목적은 통계에서는 자료의 성격을 우리 분석을 하고 대표값으로 어떤 집단의 성질을 파악하는 게 주요 목적이죠.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가 그 집단의 성질에 어떤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우리는 자료를 파악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분석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먼저 평균 같은 경우는 그 집단이 가장 어떤 점수, 수학 점수나 키, 몸무게처럼 그 집단의 성질을 가장 평범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집단의 우열을 비교할 때는 평균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뭐 우열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데이터의 지표가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평균 하나는 그 집단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긴 하지만 우리가 삼포도라고 하죠. 삼포도. 자, 요 삼포도라는 개념은 그 집단의 그 데이터 값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은 거. 요건 지금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는 거죠. 자, 평균 주변에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랜덤하게 분포되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자료의 분포 상태가 고르게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고르다라는 표현이 되게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주변에 몰려 있다를 고르다라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단어가 되게 한글이지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크다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면 흩어진 정도가 크다는 겁니다. 랜덤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은 고르지 않고 랜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포 상태가 고르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격차가 작다 또는 격차가 크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게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는 말인지 크다는 말인지를 분류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평균은 높다 낮다 할 수 있지만 분산과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니까 서로 다른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평균 점수가 높으면 반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죠? 표준 편차는 뭘 나타내죠? 표준 편차가 크면 흩어져 있는 거죠. 표준 편차가 작은 판이 성적이 더 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했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같은 경우는 편차의 제곱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전체 인원수로 나눈 것을 분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일반적인 별량의 평균이 평균이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평균 주변에 밀집되어 있을수록 편차는 작아진다. 맞죠? 편차라는 것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므로 편차가 작아지는 것과 삼포도가 작아지는 건 같은 이야기가 될 겁니다. 편차가 커지는 것은 삼포도가 커진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5가지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 집단과 B 집단을 먼저 봅시다. 3부터 7까지, 그 다음에 4부터 8까지 있는데 평균 같은 경우 우리가 영어로 써볼게요. 2라는 기호, 중학교에서는 안 쓸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둡니다. 이 A와 이 B를 봅시다. 자, 두 집단 같은 경우 A 같은 경우는 평균 5가 되겠죠. 근데 이제 B 집단은 평균이 6이 될 거니까 이제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은 B 집단이 더 클 거예요. 하지만 흩어진 정도를 봅시다. 자, 흩어진 정도를 보면 1, 1, 1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띄엄띄엄 간격이 A와 B가 똑같죠. 그러니까 A 집단과 B 집단 같은 경우는 분산값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표준 편차값도 같겠죠. 자, 간격을 보면 띄어있는 간격이 C 집단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제 분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도 이제 C 집단이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삼포도를 기준으로 보면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D, A와 B는 삼포도가 같겠죠. 분산값이 같기 때문에 A, B 집단은 삼포도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A와 B는 삼포도가 같다. 우리가 흩어진 정도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말들을 설명되어 있는데요. 산포도만 결정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되죠? D가 제일 C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D, A, B가 같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해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반, B반, C반을 비교를 해봅시다. 자, C반 같은 경우는 커브가 맨 밑에 있죠. 커브가 맨 밑에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있다고 보면 평균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죠. 그러니까 C반의 분산의 크기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반이 가장 많이 몰려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산의 기준으로 따지면 VC, VB, VA, 그죠? 분산의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분산값이 C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평균 주변에 몰려 있는데 평균 같은 경우는 가운데 대칭성을 띠게 전부 다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평균만 굳이 따지자면 A와 B와 C는 셋 다 평균이 똑같겠습니다. 그죠? 이 A와 이 B와 이 C는 세 가지 다 같은 평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분석을 해본 거고요. 자, 1반과 2반 상태를 보면 평균 같은 경우 2반이 더 높죠. 그러니까 2반의 평균이 더 높지만 이제 분산 같은 경우, 자, 분산도 2반이 더 높네요. 흩어진 정도가 클수록 분산도 크고 산포도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산이 크다 라는 소리는 산포도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말로 바뀌어도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평균은 2반이 높지만, 그죠? 평균 가까이에 모여있는 반은 1반이므로 산포도는 1반이 더 적다. 산포도도 2반이 크고 평균도 2반이 크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를 보면 아까 설명했죠. 평균은 같지만 뾰족한 모양, 우리가 뾰족할수록 분산값은 작을 겁니다. 그래서 세 반의 산포도를 비교해보면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C반이 산포도가 제일 크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산포도를 이렇게 X축, Y축으로 써서 점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하는데요. 자료값을 두 가지를 보고 두 가지 자료값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X값과 하나의 Y값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점으로 찍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것을 삼점도라고 부릅니다. 자, 정의를 보면 두 별량의 관계가 되겠죠. 자, 두 별량의 관계를 X축, Y축의 좌표로 나타낸 그래프를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런 산점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은 비례 관계나 반비례 관계가 될 거예요. 자, 얘처럼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을 비례 관계라고 부르고요. 비례 관계의 산점도를 나타낼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시험 점수가 높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반대가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점도를 읽을 때 만약에 영어 수학을 이렇게 4개의 좌표 축으로 놓고 보면, 자,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영어 점수가 수학 점수보다 높은 집단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반대로 여기 있는 경우는 이제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높은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X축, Y축을 펼쳐놓고 보면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는지, 더 잘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두 가지를 놓고 경계선이 되는 부분은 뭐가 될까요? 경계선이 되는 부분은 Y는 X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Y는 X 그래프의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에 따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요. Y는 X의 왼쪽 부분은 영어 점수가 더 높은 부분이고, Y는 X의 오른쪽 부분은 수학 점수가 더 높은 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점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이걸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높과 낮음은 이제 Y는 X를 기준으로 볼 텐데, 어떤 두 가지 값을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어떤 것이 더 높다, 낮다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심각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가 정비례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반비례 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정비례가 될 수도 있고 반비례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정비례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부르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례를 양의 상관관계로 부르고요. 자, 이런 반비례 관계를 음의 상관관계로 부른대요. 어떤 두 가지의 변수가 관계식이 있는데 하나가 커질 때마다 다른 하나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데이터 두 개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 없을 때는 이렇게 일정한 패턴의 점이 찍히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점도가 나타나지 않는 그림도 있을 거예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경우, 이제 용어 정리가 중요하겠죠. 자, 산점도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경향이 크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건 정비례의 성격을 띠겠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경향이 있으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고, 이건 반비례 관계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죠. 이 첫 번째 그림처럼 양의 상관관계나 음의 상관관계 하나도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두 번째 그림처럼 x의 변화가 발생을 해도 y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두 별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관계가 있으려는 법은 없겠죠. 자, 세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y 값이 변하는데 x 값은 일정한, 이건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겠죠. 자, 이제 상관관계도 정비례 관계, 양의 상관관계나 자,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에서 이렇게 y는 x, 비례 관계죠. 그 다음 y는 뭐 마이너스 x의 그래프처럼 반비례 관계. 이런 관계도 이 그래프가 얇으면 얇을수록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산점도의 점들이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수록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가운데 부분에 몰려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그림보다는 세 번째 그림이 가운데 부분에 몰려 있죠. 이렇게 몰려 있을수록 이 x의 관계에 따라 y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직접적인 부분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관관계가 강해진다 또는 상관관계가 약해진다로 우리가 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용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의 상관관계 이 그래프에 많이 몰려 있을 때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혹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주로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정비례, 반비례의 관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